이헌섭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정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은 소위 가자 전쟁이 시작된 지 꼭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인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본거지를 둔 하마스가 이스라엘 본토에 로켓포를 발사하고 다수의 이스라엘 국민을 인질로 납치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양측의 분쟁은 수습이 되기는커녕 점차 상황이 악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만 명 이상의 사망자, 10만 명 이상의 부상자, 그리고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주요한 사건 전개 과정을 간단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로부터 20일 후인 10월 27일에는 이스라엘이 군대를 투입해서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이 개시되었습니다. 가자 전역이 초토화되고 하마스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지만 이스라엘인 인질 구출 작전은 아직 완결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4년 4월 1일에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을 폭격했습니다. 4월 13일에는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에 공습을 가했고 곧이어 이스라엘이 4월 19일 이란의 군사기지가 있는 이스파한에 재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8월 29일에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난민촌 등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영토는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강경하다고 알려진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 지구와 상대적으로 온건하다고 평가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보통 서안지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쪽 지역입니다. 이 서안지구는 파타라고 하는 피에로 계열의 자치정부가 구성되어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는 지구입니다. 가자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전격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이번의 사태는 급기야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이 공격을 받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교멸적인 타격을 입은 가자에 비해서는 서안지구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7월 31일에는 이란을 방문 중인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작전으로 보이는 군사행동에 의해서 테헤란에서 암살되었습니다. 하니예는 5월 20일 날 헬기 추락 사고로 이란 대통령 에브라임 라이시가 사망을 하고 그 후임으로 선출된 마수드 페제시키안 현 대통령이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란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니예의 후임으로는 아흐야 신와르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되었다고 하는데 이분도 매우 강경하고 반이스라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7일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을 대대적으로 폭격해서 헤즈볼라의 사무총장인 하산 나스랄라 및 이란 군사 지도자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는 무선 호출기 폭탄으로 다수의 헤즈볼라 대원이 사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란은 10월 1일 이스라엘에 180여 기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보복했고 이스라엘은 조만간 이란에 다시 재보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민족 간 분쟁에 왜 이란이 주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이란은 인종적으로 아랍이 아닙니다. 중동의 대부분은 아랍인의 국가이지만 이란은 유대인의 이스라엘 그리고 투르크인의 투르키예와 함께 비아랍 페르시아인의 국가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직접 국경을 점프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란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란이 이번 분쟁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대립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슬람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종파입니다. 양분한다고는 해도 인구 구성으로 보면 수니파가 약 90%를 점하는 다수고요. 시아파는 약
10%에 불과한 소수파입니다. 서기 632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사망을 하고 그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두고 두 개의 종파가 생깁니다. 이슬람 공동체를 이끄는 칼리프를 인망과 정치적 지도력을 기준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측하고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 하는 측이 대립을 한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죽을 때 파티마라고 하는 딸 하나만을 후세에 남깁니다. 파티마는 무함마드의 사촌인 알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혈통 중시파에서는 이 무함마드가 가졌던 신으로서의 성격, 신성이 파티마, 알리를 통해서 후대로 계승되기 때문에 알리 및 그 후손이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파벌을 시아트 알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아파라는 이름이 생겨납니다. 이 상대적으로 소수파였던 이 시아파는 정치적 지도력을 기준으로 칼리프를 추대해야 한다고 하는 다수파의 박해를 받아서 알리와 그 아들들이 살해를 당하고 이라크 쪽으로 쫓겨갑니다. 바그다드 이주파는 시아파인 셈이고 메카에 잔존하는 그룹은 순니파가 되는 겁니다. 순니란 무함마드의 순나, 즉 관습과 규범을 따르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의 카르발라로 쫓겨간 시아파는 무함마드에서 비롯된 신성이 그 혈통에 따라서 알라의 대리인인 이맘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라크 남부와 그리고 이란 지방에 주로 퍼져 살게 됩니다. 반면에 사우디 메카에 잔존한 수니파는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연합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조를 수립하고 이슬람 성지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면서 수니 이슬람의 지도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유다인 국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공동의 적이 출현함에 따라서 이란과 아랍 제국은 서로 협력해서 대항을 하지만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강력함 앞에 아랍 주변국들은 무력함을 절감합니다. 1979년에 이란에서 호메이니 지도하에 이슬람 혁명이 성공하면서 이란은 정교일치의 신성이 펼쳐지는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가 종교 교리와 영내 패권을 두고 대립하는 구도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슬람 혁명을 주변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이란과 혁명의 파급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는 사우디 왕정은 점차 앙숙이 되어갑니다. 1990년대 동서간의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형 변화가 생깁니다. 양측 모두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으로부터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또는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전제로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진작에 외교관계를 맺은 이집트, 요르단 이외에 최근에는 사우디,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이 이 이스라엘과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시아파이라는 맹비난을 퍼부으며 반발합니다. 각계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시아파 군사단체, 반정부 조직을 그 배후에서 지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이라크 내의 여러 시아파 세력,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등입니다. 아마 가장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 것은 하마스일 겁니다. 주변의 우방국들이 모두 이스라엘과의 공존 쪽으로 돌아서면서 고립무원에 빠지는 상황이 되어갔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1년 전에 이스라엘 공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변 아랍국 중에서 이 하마스에 찬동해서 발벗고 참전해서 도와주는 나라는 한 나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이 일으킨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신경을 쓸 여력조차 없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의 후티 정도가 하마스에 가세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은 도발하는 후티에게 반격을 가하고 레바논 남부를 휩쓴 후에 이제 시아파 본거지인 이란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현재의 중동 분쟁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영토 분쟁,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 분쟁, 그리고 이슬람 내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파 분쟁,
페르시아인과 아랍인 간의 민족 분쟁, 이란과 사우디 간의 영내 헤게모니 쟁탈전, 팔레스타인 내의 하마스와 파타 그룹 간의 경쟁, 그리고 이스라엘 내의 정파 간 대립, 레바논, 예멘 등과 같은 나라 각국의 정권 측과 반정부 측 간의 정치 대결, 이런 것들이 서로 어지럽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향후를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각 측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번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디에 주목하면서 사태를 주시해야 할지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입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 무력화에 일정 정도 성공을 했고, 앞으로 새로 선출된 하마스의 수장 신와르를 암살하려는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헤즈볼라 무력화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레바논 남부를 사실상 영향권 내에 두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겁니다.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 군사력은 지금까지 이란의 핵개발 시설을 이스라엘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헤즈볼라가 타격을 입음으로 해서 이스라엘로서는 눈의 가시가 사라진 셈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할 겁니다. 핵개발 관련 시설이나 석유 설비를 타격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성공할지, 그리고 어디를 타격할지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내의 리쿠드당, 이게 현재 여당이죠. 이 굉장히 약체입니다. 전체 의석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 시온주의 정당, 보수주의 정당과 연립 정권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약체화된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수상인 네타냐후의 정치적인 계산도 숨어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현재 여러 가지 부패 혐의와 연루되어서 만약에 이 전쟁이 수습이 되면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리더십 교체기에 있고요.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도 이스라엘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거나 확전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겁니다. 다만 전 세계의 전쟁 반대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회피할지 하는 게 그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측 상황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하마스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아마 완전 박멸은 불가능할 겁니다. 하마스의 잔존한 세력들은 테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려 할 겁니다. 하마스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서한 지구의 자치정부나 바타 세력이 대안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가자 지구의 제3의 세력이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당분간 팔레스타인 내부의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의 차기 정권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큰 변수라고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과의 공존, 영토와 평화의 교환 방식,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의 상황을 볼까요? 미국은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되 미국이 직접 관여하는 사태,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하는 사태는 가능하면 피하려 할 겁니다. 우선은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특히 극단기간 내에 상황이 변화하는 이런 상황은 피하려 할 겁니다. 11월 대선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공화당 트럼프보다는 팔레스타인 쪽에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이외에 추가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맞붙는, 직접 충돌하는 이런 상황은 원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 기회를 틈타서 중국이 대만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상황을 간단히 볼까요? 이란은 중동 내의 영향력 상실을 우려해서 이스라엘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되 사태가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가 미국 견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도 없어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제 제재로 인해서 국력은 극히 쇠잔해 있습니다. 이란의 국가적 제일 목표는 핵무장입니다. 핵무장의 완성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에 어떤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사태 확산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겁니다. 아랍국 상황은 좀 심각하지요. 시아파 이란의 약화라는 실익과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대의 사이에서 끼어있는 형국입니다. 국내 이슬람 원리주의 그룹이 준동하거나 반왕정, 반독재 민주화 기운이 고조되는 것에 신경을 쓰면서 사태를 관망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립서비스를 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 겁니다. 그간 이스라엘과 국교 수립 협상을 진행해 오던 UAE, 사우디, 바레인, 모로코, 수단 이런 나라들은 약간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랍연맹 차원에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이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랍연맹을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국가가 없고 또 각국이 처한 내부 정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아랍연맹을 통한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을 맞아서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와 특히 이란을 중심으로 어떠한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비극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라고 그 파장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악화해서 에너지 수급에 더욱 심각한 차질을 가져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중동에서 전선이 확장되는 경우에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흔들 호기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는 싫지만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상황도 즉각 영향을 받을 겁니다. 북한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죠. 저의 이 생각이 과민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란에 휩싸여 무고한 생명이 손상되는 이 비극이 하루속히 끝나고 중동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